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저번에는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문학의 흐름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조선 후기 소설 문학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자세하게 선생님이 또 책을 찾아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소설 문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바로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의 이제 소설 문학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설의 시작은 잘 알고 있죠. 조선 전기에 이제 금오신화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진짜 우리 소설 문학의 꽃을 피운 것은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설은 흔히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전에 우리가 중세 얘기했었죠.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앞전에서 심이라든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성리학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리학에서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심이 있고 이라고도 했었지. 이거 이로 할까? 그냥 이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마음에 해당되는 이제 이가 있었고요.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딱 이원적으로 딱 분류했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전 시대였던 바로 이제 중세였습니다. 중세의 전기는 이제 그때에서도 특히나 이 마음에 해당되는 심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다, 더 높다, 가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정시 있죠? 서정시를 우리가 문학 갈래 으뜸으로 삼고 있었던 게 바로 중세 전기 문학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전기 문학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향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한시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중세 후기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하고 이 모두 다 이제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서정시하고 교술이 양립되는 사고 구조가 마련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술도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중세 후기로 넘어가면서 붙었어요. 우리 신진사대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교술로 해당되는 이제 경기체가라든가 이제 경기체가가 쇠퇴하게 되면서 가사가 나오게 되고 이제 서정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가가 쇠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시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서정도 중요하고 교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조선 후기였어요. 자, 중세 후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즉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가 바로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계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서는 자와 세계가 이제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이제 흔히 우리 소설 문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아와 세계가 대결한다.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문학은 바로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이 나타나 있는 바로 어때요? 그런 갈등이 드러나 있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소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서 이제 소설 문학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특히나 이제 조선 후기와 전기를 가르는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우리 전쟁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전쟁의 그런 참사, 이제 막 참혹한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잘 표현하는데 소설 문학이 가장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가 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소설 문학이 바로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제 소설 문학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글을 쓰는 딱히 격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소설 문학을 써야 되지? 했을 때 바로 전 양식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서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저술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사람의 일생을 저술하는 전은 원래 역사서 중에 열전
열전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마천의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 부분에 나와 있는 인물이 쫙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이제 그런 서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물의 일생을 전체로 다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전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양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소설 문학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의 일대기를 전으로 딱 쓰게 되면은 우리가 소설에서 사람의 일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뭐 잘 아는 거 홍길동절 하면 홍길동의 일대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숙향절 하면 숙향의 일대기, 홍길동절 하면 홍겨울전이라고 하면 홍겨울의 일대기,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쓸 경우에 실감나게 좀 묘사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작가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개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전 양식을 이제 소설로 정착시키면서 조금 이제 허구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게 되고 조금 더 실감난 상상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전에 등장하는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에 드러나는 전 양식의 진짜 전 양식에서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등장 인물은 실존 인물이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대다수가 이제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조금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전 양식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소설 문학이 발전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상식 이런 위주에서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소설 문학을 보다 보면 이렇게 록이 붙는다든가 전이 붙는다든가 이렇게 다 달라요. 보시면.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소설의 기본적인 형태, 이게 바로 전이라고 했죠.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그게 이제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녹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이제 한 글자 썼을 때 니은으로 바뀐 거고, 뒤쪽에 있으면 리을이죠. 그래서 임진록처럼 이렇게 녹이 붙은 거, 그리고 뭐 여기 또 있나? 창성 감이록, 이렇게 록이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어떤 상호관계를 다룬 그런 확대형을 우리가 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록이라고 한다면 바로 임진왜란을 겪은 그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드러낸 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건 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창성감이록 같은 경우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것도 이제 선한 것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교화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제 뭔가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이겠구나.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임경업천 같은 경우에는 임경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일생을 주로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라고 이제 뒤에 이제 기가 붙은 것도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요. 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다룬 축소형을 우리가 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과 이제 녹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렇구나 하고 상식 수준에서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인물들의 상호관계를 다룬 좀 확대형, 확대형이 우리가 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전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짧아요. 단권으로 이루어지고 읽기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녹 같은 경우는 여러 인물들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권으로 늘어나고 좀 약간 유식한 문체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녹이었어요. 그래서 좀 유식한 문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층의 이제 사대부들은 주로 이제 녹책을 녹으로 된 것을 더 많이 이제 권장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 수준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설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한문 소설과 이제 국문 소설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했겠어요? 바로 상층 남성 계층이 바로 이제 한문 소설을 향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국문 소설은 누가 했겠어요? 상층에는 여성 독자라든가 아니면 하층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국문 소설을 읽는 독자 노릇이 됐겠죠. 그래서 이 소설이 한문 소설로 펼쳐졌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상층 남성이 독자였구나. 아니야, 이 소설은 국문 소설로 편찬이 됐어 라고 한다면 상층 여성과 하층 남성을 독자로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한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좀 어떠냐면 특정 사건을 다루는 좀 단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문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것, 즉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책, 이렇게 임경업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문본에서는 상층 남성이었고요. 국문본에서는 독자가 상층 여성의 이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소설의 유통을 한번 봐야 되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뒤에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소설 양식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이제 문학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다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소설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겠죠. 소설이 여러 개로 퍼지게 됐을 거예요. 그 유통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필사본이 아주 기본적이었어요. 대부분의 필사본으로 유통이 됐어요. 필사본이 뭡니까?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송길동전을 유통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베껴 쓰는 거야. 그렇지? 근데 베껴 쓰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것, 단권, 짧은 이제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수라고 해서 수가 이제 늙은이 숫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이제 늙은이가 읽어줬다. 책 읽는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 읽는 늙은이가 이제 낭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이 유통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설책이 요즘에는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예전에는 책을 많이 빌려서 봤어요.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책을 빌려서 보고 사서 보니까 좀 많이 무겁고 그리고 너무 집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물론 종이책도 너무 좋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북이 잘 돼 있잖아요. 선생님도 소설을 읽을 때 이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바쁘다 뭐 이럴 경우에는 오디오북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경우 있죠. 읽어주는 거, 성우가 읽어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전기수 낭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전문 이제 소설 읽는 사람, 이제 이게 소설을 읽는 늙은이가 읽어주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유통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편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소설 있죠? 좀 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세책가라는 것에서 책을 빌려줬었어요. 그래서 책을 빌리는 곳, 여러분들 뭐 책 빌리는 곳은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책 빌리러 가게 되면 만화책도 빌리고 막 이렇게 책 빌리는 곳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세책가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빌려주면서 점차 상품화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 받고 이제 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빌려주는 게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또 빌려보게 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빌려보고 막 세책가에서 빌려보게 되면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빌려보는 사람은 또 베낄 수가 있죠. 어때? 또 필사본으로 내가 베낄 수가 있어요. 베끼면서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또 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 광범위한 독자 읽는 사람이 그런 개작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필사본으로 유행이 되죠. 필사본으로 계속 유통이 되고 그리고 이 베껴 쓰면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작되는 거야. 새롭게 내용이 추가되고 바뀌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읽는 사람, 광범위한 독자가 그런 개작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결과 이제 소설은 어때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카피본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 가지 내용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의 다른 버전, 뭐 임경업전의 다른 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게 이제 이 시기의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책가에서 상품화 되긴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돈을 받고 하는 상품화 되는 것보다 좀 자기네들끼리 그냥 몰래 유통을 하는 게 더 넓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이본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필사본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반각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각에서 각이 바로 세길각자예요. 우리가 어디다 조각한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세기는 이제 목판본이에요. 목판본. 드디어 이제 목판본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판으로 우리가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는 게 드디어 이제 판본이 생기게 돼요. 판을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는 거죠. 종이를 대고 찍어내고 하는 게 이제 반각본이라고 하는 소설 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제 19세기에 중엽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춘향전 이런 게 인기가 너무 있는 거야. 이제 필사본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돼. 더 많은 사람들 200명, 300명이 보고자 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렇게 목판으로 딱 찍어가지고 대량으로 찍어낸다. 그래서 반각본으로 유통됐다라고 한다면 이 소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구나. 대량의 유통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각본이라고 하는 목판본 출간은요 19세기 중엽 이후에 발달이 됐고요. 인기가 있고 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소설 작품 일부가 그렇게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 우리가 이제 그런 활자본 출판, 이제 활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출판하는 거, 그것은 바로 이제 20세기 초나 돼야 이제 활자본이 나타나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본이라든가 필사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많은 이본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수 짧은 책 같은 경우에는 정기수 책을 읽어주는 늙은이가 오디오북처럼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대장편 같은 경우에는 세체가 책을 빌리는 곳에서 책을 빌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대량의 유통을 위해서 우리가 목판으로 이제 찍어내는 반각본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제 소설의 유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 용어 정도는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수능 문학을 많이 풀어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면 뭐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렇게 소설의 유통이 발달이 됐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본 바로는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본이 349종이래요.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심청전 같은 경우는 248종. 그러니까 이본이 심청전의 다른 버전이 248개나 있다는 거야.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죠? 필사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거, 우리가 좀 잘 아는 거,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는 150개가 있다. 뭐 이렇게 그 목판본으로 찍어내는 것 중에 이제 많은 것을 보면 이제 구운목 같은 거는 127개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인기 순위를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과 이제 일본이랑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출판하면서 작가가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내세우는 게 이제 당시에 이제 관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판인이 작가에게 요청을 해서 받아낸 원고를 출판하면서 작가의 이름을 거기다 딱 써가지고 인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소설 같은 경우는 출판인 소설이었죠. 하지만 한국 소설은 이제 그와 다르게 독자를 의식하는 독자 소설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당시에 중국의 소설과 일본 소설의 일본 소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독자 소설이었고요. 한국은 특히 이제 국문 소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됐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의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소설 문학은 대부분 독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국문 소설인 그 상층의 여성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겠구나 소설에서. 왜냐면은 독자가 거의 다 여자라면 잘 팔려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성의 관심사를 많이 그 소설에 반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성의 관심사를 많이 반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여성이 창작한 작품도 이제 상당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중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하고 설명을 해줄 텐데, 숙향전이나 홍계울전 같이 이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등장하게 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조선 후기의 소설이 아무래도 국문 소설이 많았고, 국문 소설의 독자는 대부분의 상층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여성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여성의 요소들이 바로 이제 소설 문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국민소설로 인정되는 홍길동전 이후로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설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민소설로 인정되는 홍길동전 이후로 이제 조선 후기에 다양한 유형의 소설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홍길동전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홍길동전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전형적인 소설의 어떤 기본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전이라고 하는 형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이라고 하는 형식은 바로 어떤 그 사람의 일대기,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제 쓰는 걸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일생을 저술하는 걸 전의 형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지만, 이제 홍길동이 했던 여러 가지 뭐 도술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은 실제의 그 사람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약간 이제 허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전통, 이전에 이제 전의 양식은 진짜 실제 인물의 일대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전 양식을 이제 홍길동전에 통해서 바로 이제 뭐라 그래요? 작가의 상상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가짜 전으로서의 역할로 가지고 와서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소설로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게 전이었다면, 이제 홍길동전 이후로는 바로 이제 실존 인물을 다루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그런 허구가 들어가게 되죠. 기존 전 양식에. 그러면서 이제 가짜 전 양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설의 형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정착시키는데 바로 이제 홍길동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도 홍길동전에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요. 이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국문으로도 정착이 됐어요. 그런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영웅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늘 잘 알고 있죠. 영웅소설에서 항상 얘기하는 영웅의 일대기 소설의 그런 일대기 소설의 모형을 확립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홍길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방금 말했듯이 영웅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영웅 소설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그 전에 써왔던 전보다는 어때요? 이제 국문으로 써서 국문으로 정착이 됐죠? 그러니까 좀 다루는 폭이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내용상에서도 이제 한문으로 썼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층 남성만 우리가 독자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문으로 써서 국문으로 정착했다라는 것은 상층 여성과 남성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조금 더 넓어지고 한층 넓어져서 어떤 관습이나 이념 같은 거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문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써왔던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국문으로 써서 국문으로 편찬을 했기 때문에 국문으로 써서 국문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담고 있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 폭도 한층 넓어졌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짜 전 양식인데, 그것을 이제 이 홍길동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확립을 하고 있지. 이 가짜 전 양식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설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길동전이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허균이 있었잖아요. 허균은 바로 이제 우리 헌난서론의 동생이었었죠. 그래서 허균 같은, 이거는 뭐 TMI인데, 허균 같은 경우에는 이 홍길동전이랑 연결되는 게 자신의 인재 등용에 관련된 글이 있어요. 유제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론 했을 때 제가 바로 인재할 때 그 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론은 논한다라는 거고, 인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 글이 있었는데, 유제론에서 호민론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밀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에는 수탈을 당해도 불평이 없는 항민이 있고, 그리고 원망을 하기만 하는 원민도 있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반역을 하려고 하는 호민이 있다. 그래서 호민이 한번 일어서게 되면 원민은 물론이고 항민까지도 전부 다 호민에게 가담을 해서 일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제론에 나오는 이제 호민론 유제론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처음에는 원민 수준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길동전에 연결을 시켜본다면 처음에는 원민 수준이었죠. 단순히 이제 원망을 하고만 있던 그 원민 수준에 있었던 홍길동이 결국에 뭐가 돼요? 호민이 되는 거죠. 기회를 노리다가 반역을 일삼는 자, 그런 이제 호민의 항쟁을 주도하게 돼 이제 홍길동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허균이 얘기를 했었던 자신의 사상과 이 홍길동전 작품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허균이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나서 벼슬길에 잘 올랐지만 이제 같이 노는 사람들이 이제 서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얼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얼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주도하는 무리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다가 결국에 그런 사람들과 이제 불만 세력을 잘 모아가지고 국권을 장악하려다가 발각돼서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길동전이 그런 허균의 그런 사상을 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홍길동전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영웅소설이에요. 영웅소설 방금 말했듯이 이런 홍길동전에서 시작된 영웅소설이 한동안 이제 좀 소설의 주류를 차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웅이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소설사의 주류를 차지를 했고 대부분 많이 쓰여졌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많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웅소설의 그런 소설사의 주류를 차지하는데 바로 이제 홍길동전이 그 시작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홍길동전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전우치전 같은 거 있죠? 전우치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수를 부리는 전우치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결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재밌다, 특이하다. 그런 게 진짜 이제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짜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우치의 모습이 나오지만 뭐 도수를 부린다든가 자유롭게 막 날란다니다든가 막 이렇게 싸우든가 막 펑펑펑 막 도수를 부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좀 허구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조선 후기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소설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전란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변용한 전란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걸 군담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임진록 같은 경우에는 녹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은 바로 뭐겠어요? 이 녹책.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바로 한 인물의 일생을 저술한 거라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임진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시기를 겪었던 여러 영웅들의 활약상을 한데 모아서 보여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김덕령이라고 하는 그런 무명의 시골 사람이었지만 용맹이 있어가지고 저를 물리칠 수 있다. 민중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이순신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곽재우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하고 사명당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그런 여러 영웅들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임진록 같은 이제 소설이고 그 임경업전이니까 이건 전이죠. 그러니까 임경업이라는 한 인물의 일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대기 소설이에요. 누구의 일대기겠어요? 바로 임경업이라고 하는 그 영웅의 일대기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임경업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극적인 영웅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영웅의 일대기라고 한다면 영웅이 마지막에 승리를 해서 결국에 이제 모두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영웅으로 등극한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임경업전 같은 경우에는 비범한 능력을 타고났어요.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타고났지만 적대자와의 대결에서 결국에 패배해서 불행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비극적인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임경업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웅전 같은 역시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웅전, 조웅이라고 하는 영웅의 일대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소대성전이라고 하죠. 소대성전 역시 소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 그 소대성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보시면 다음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글 소설이다. 한글 소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독자가 여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영웅소설의 면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라고 했으니까 영웅소설이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볼까.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고 영웅을 다루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영웅소설 그리고 특히 영웅과 영웅소설과 이제 전쟁의 상황을 같이 엮은 군담소설 즉 영웅 군담소설이 인기를 많이 끌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대성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웅 소설이고 이제 영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등장하는 군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일대기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한 양식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대성이라고 하는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고요. 역시 고난을 극복하고 지위를 회복한 이거 뭐예요?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처음 그 시작은 바로 이제 홍길동전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충절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길동전은 어떻게 보면 영웅 소설이지만 이제 전쟁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영웅 소설이고 이것은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소대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소설들도 이제 다수 이제 들어와서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겠죠. 중국 소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태평관기라든가 서린기 동정이라든가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삼국지연이 이런 이제 소설들이 이 당시에 이제 번역돼서 또 번안돼서 제 인기를 끌었던 그랬다는 사실도 같이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김만중의 구운본과 사신남전기, 창성가미록은 이제 같이 엮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이제 전과 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문소설에는 우리가 전책과 녹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짧은 단권짜리 그런 소설이고 아무래도 이제 품격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좀 더 길고 여러 인물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좀 더 길고 좀 품격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녹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의 이제 여자들은 이제 부녀자들은 이제 전책보다는 소설을 읽으려면 녹책을 읽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책이 녹책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소설을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봤던 건 아니에요. 소설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훨씬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누가 읽는 거야? 이거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운본과 사신남전기 얘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개과천선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특히나 이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문본과 한문본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유통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와 따른 얘기는 국문본을 읽는 독자 그리고 한문본을 읽는 독자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은 바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는 국문본으로도 유통이 됐고 한문본으로도 유통이 됐다라는 것은 어때요? 상하, 남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독자층이 합쳐지게 됐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에는 소설 배경론, 소설 부정론이라고 해서 소설을 별로 그렇게 격이 낮다 뭐 다른 것보다 좀 격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를 읽게 되면 읽어보면 이제 구성이 좀 나름대로 치밀하고 성격이나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우아한 문체 흥미로운 사건들,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책 좀 이제 격이 떨어진다고 했던 전책에서 격식 있는 녹책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것을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게 바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구운본과 사신남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구운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몽자류라고 해서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성진이 바로 꿈속에서 양소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귀영화를 얻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양소유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얻는 그 모습에는 영웅의 일생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영웅 소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여러 가지 하면서 영웅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또 군담 소설 약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특히
특히 이제 구운몽류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웅소설, 군담소설류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사시남정기류라고 한다면 사시남정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첩첩 사이의 갈등이 핵심이잖아요. 이제 가문소설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특히 이제 사시남정기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답니다. 어쨌든 이제 소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이제 구운몽과 어떤 사시남정기 얘가 그 문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창성가미록 이랬죠. 역시 녹이 나왔으니까 여러 인물들의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창성가미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성가미록은 아주 이제 그 어떤 의도가 딱 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선행을 우리가 이제 널리 펼치고 의의를 감동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창성가미록의 작가는 조성기라는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만년에 누워서 소설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소설을 좀 몇 편 지어 드려야지라고 해서 이제 지은 것이 바로 창성가미록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이제 드리려고 지었기 때문에 이제 상층의 사대부 여성이었기 때문에 국문 소설로 이미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격식도 갖추고 있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창성가미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을 표창하고 의로움에 감동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렇게 뭐라고 했냐, 그 권선징악이라든가 그리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대부 여성들이 읽을 때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소설을 좀 낮게 보고 있었고 좀 저급하다라고 보고 있었던 그때의 그런 시각을 뒤집고 소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시남정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대문 가문에서의 갈등과 모함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첩이 정실이 돼서 처하고 동서를 모해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태의 그런 모든 전발이 다 밝혀지고 가문과 나라에게 풍파를 일으킨 그런 악독한 악인은 개가 천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되는 이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게 창성가미록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대표적인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이제 그 과정이 바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좀 더 이제 내용이 길어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시남정기에 이어서 창성가미록은 바로 이제 문체가 뛰어나고 짜임새가 뛰어난 이제 소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좀 격을 낮게 봤던 시각을 뒤집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우리가 숙향전이나 홍계월정 같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성 이제 국문으로 우리가 쓰여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그 소설의 독자층이 여성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숙향전이라든가 홍계월전이라든가, 특히 홍계월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위치가 심지어 이제 소설 안에서는 남자보다 더 높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흥보정 같은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판소리라고 해서 이제 1인 뮤지컬이죠. 그래서 판소리를 하게 되면은 노래하고 이제 당연히 노래에 따른 이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소리의 가사를 우리가 판소리 사설이라고 해요. 이 판소리 사설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각색을 해서 재미있게 소설로 만든 것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우화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요. 이제 우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즉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갈등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빗대서 표현하고 할 때 우화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화 소설에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찾아보시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토끼전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토끼전은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두껍전 같은 경우는 있는데, 두껍전은 이제 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이 자랑을 하는데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나이 자랑을 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대우를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나이 자랑을 하고 이런 걸 비꼬고 있을까 보신다면, 장유 유서 이런 질서에 대한 어떤 빈정거림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동물을 등장시켜서 우화소설로서 비판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특히 뭐 까치전 같은 경우에는 까치의 집에 이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비둘기가 까치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뇌물을 줘서 그런 뇌물을 줬기 때문에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비슷한 류의 이제 우리가 우화소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또 재판을 좌우하는 그런 세태를 또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황새결송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우화소설 같은 경우에는 또 서동지전 같은 경우가 있죠. 서동지전 같은 경우에는 쥐가 잘못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제대로 이제 처리되지 않는다. 이제 아까 같이 뇌물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풍자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서동지전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가 나쁜 걸로 나와요. 다람쥐 귀엽게 생기니까 왠지 착한 것 같은데 여기선 다람쥐가 나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서동지 그 쥐의 도움을 계속 받다가 계속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람쥐가 앙심을 품고 이제 서동지를 무고해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벌어진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다람쥐 아내는 남편이 또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출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전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나오죠. 장기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자만에 빠져서 잘난 체 하는 장기가 우리가 남자 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기가 아내 까투리는 여자 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내인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난데없이 콩 하나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거 먹다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계속 말려요. 까투리가 먹지 마라. 근데 계속 그거를 무시하고 장기가 먹다가 죽게 되죠. 근데 그 무시하는 것에서 이제 남성으로서의 그런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까투리한테 개가 집에 또 말래요. 자기가 죽어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 까투리는 결국에 또 개가를 해버리고 그런 자기의 삶을 찾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잖아요. 당시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동물에 빗대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자아와의 세계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빗대서 드러내는데 바로 이렇게 우화소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당시에 함부로 휘두르는 지배자의 횡포라든가 또 신분이 낮으면서 재산을 모은 세력이 등장했다든가 그리고 하층민의 생활에서 아주 힘든 그런 공경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으로 다뤄진 게 그런 우화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우화소설이 좀 더 발전하지를 못해요. 결국에 우화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나 주제가 확대되니까 결국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걸 계속 동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게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내용이 확장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움츠러들게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근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소설에서만 그냥 우화소설은 머물게 되고 나중에 후에 이제 현대소설, 근대소설로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 이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보도록 합시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화, 우리 이행기는 역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대 바로 조선 후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라고 합니다. 자, 그때 나타난 이제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 소설 문학의 이제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시기에는 소설 문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란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군담 소설이 인기를 얻었어요. 재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담 소설이라는 것은 군담이라고 해서 군은 이제 군사군이고 담은 이야기 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군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군담 소설이라고 잘 하지 않고 영웅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웅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을 합쳐서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웅이 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나서 시련을 다 격파해서 마지막에 진정한 영웅으로 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데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이제 홍길동전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었어요. 자, 그리고 문체와 짜임새가 뛰어난 작품들이 창작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는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어요. 다른 것보다 좀 격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운몽, 사시남전기, 창성, 가미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소설에 대해서 이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식으로 시각이 바뀌기도 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의 소설 작품은 바로 이제 국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국문을 쓴다는 것은 이제 국문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은 독자가 이제 국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상층에 있는 여성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하층의 남성까지를 포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여성 독자층이 이제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독자층이 많았다는 것은 여성의 입맛에 맞는 소설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독자를 잘 이렇게 끌어야 소설이 잘 유통이 되고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숙향전이라든가 홍겨울전 같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되면 판소리가 많이 융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보다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 이쪽에 이제 판소리와 구비문학에서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판소리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판소리에서 이제 음악가, 판소리의 음악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판소리에서 이제 가사를 담당했던 우리 사설 부분 있죠? 사설 부분에서 이 사설 부분만 따로 각색을 해서 우리가 지은 소설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노래였기 때문에 그 노래였을 때 특징이 잘 드러나 있죠. 서술자의 뭐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자, 그리고 나서 판소리계 소설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아는 것은 역시 흥보전 같은 경우, 그리고 이때 또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이제 우화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판을 하는, 현실을 비판을 하고 풍자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 소설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소설 문학을 했으니까 이제 시가 문학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제 시가 문학의 변화는 크게 두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조가 이제 사설 시조의 등장과 함께 변화, 장편화된 거. 그리고 이제 또 가사도 역시 장편의 가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장편의 가사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규방 가사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또 문학사 시간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